정치권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맞수 시간입니다. 패널 3분 모셨습니다. 김진욱 더불어민주당 전 대변인,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강전애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첫 한미 정상회담을 놓고 여야는 엇갈린 평가를 내렸습니다.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대통령님과 정부가 연일 국익을 위해 애쓰고 성과를 거양하고 있습니다. 한미동맹 현대화, 경제 통상 안정화, 새로운 협력 분야 개척을 폭넓게 논의했습니다. 양국 정상은 조선, 에너지 분야 협력 의지를 재확인했고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아이디어에도 공감했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의 전체 과정은 한마디로 역대급 외교 참사라 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기업들의 1,500억 불 투자까지 추가로 갖다 바친 굴욕 외교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개회담 내내 제대로 답변할 기회조차 갖지 못한 병풍 외교라 하겠습니다. 들으신 것처럼 여야가 상반된 평가를 내렸습니다. 이 대통령의 실용 외교 시험 때였던 첫 한미 정상회담이었는데 윤기찬 부위원장님께서는 100점 만점에 몇 점 주시겠어요? 49점. 49점이요. 네. 일단 저희가 우려했던 것 달리 분위기는 괜찮았는데 예. 사실 내실은 그렇게 있지 않았던 건 사실 맞잖아요. 예컨대 북미 회담 중재하러 가신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에피타이저로 그 말을 꺼내서 소인수 회담 때 분위기를 부드럽게 하고 예.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의 어떤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은 좋은데 이것이 마치 그 메인 디시처럼 돼버렸어요. 사실 저희는 관세 통상과 관련돼서 불확실성을 없애러 간 거잖아요. 예. 근데 불확실성 관련된 여러 가지 징조는 없었고 오히려 저희 6천억 달러를 투자하는 거잖아요. EU가 저희보다 16배 GDP가 큰데 그 투자 규모와 맞먹거든요. 그렇다면 뭔가 국민적 부담을 줄이는 데는 다소 좀 성과가 없었고 오히려 저희 국민적으로 크게 기대하지 않고 관심이 없었던 북한 문제만 잔뜩 말씀 주시고 나와서 취지는 이해하지만 사실은 주종이 좀 바뀐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공개 회담에서 북한 이슈로 좀 분위기를 풀어서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만들었던 점에 대해서는 평가를 해주셨는데 내실은 좀 부족했다라는 평가십니다. 49점이요. 몇 점 주시겠습니까? 저는 99점 드릴 수 있을 99점이요?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첫 대면입니다. 예. 첫 대면에서 이렇게 화기애애할 것이다라고 우리 국민들 아무도 기대하지 않으셨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기대를 잘 해고 왔으면 좋겠다라고 했지만 가장 큰 걱정은 뭐였냐면 트럼프 대통령의 옆에 앉는 저 의자를 많은 분들이 전기 의자 같은 그런 느낌이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굉장히 저 자리가 고통스러운 자리, 특히 젤렌스키 대통령이라든지 남아공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저 자리에 앉았다가 봉변을 당하고 왔다. 그래서 예. 그렇게 되지 않겠느냐라는 걱정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회담 내내 어땠습니까? 분위기가 아주 화기애애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환하게 웃음 짓는 그런 자리를 만들었다면 우리 정부가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굉장히 준비를 철저하게 많이 했고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트럼프 대통령의 돌발적인 요구에 뭔가를 내줘야 하는 그런 상황을 맞지 않았다라는 것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선방을 하고 온 것이다라고 한다면 예. 이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인색하게 할 이유가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국민의힘에서 무슨 그 병풍 외교니 외교 참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진짜 국민의힘이 국익을 위해서 이번 회담이 잘 되기를 기원한 거 맞습니까? 혹시라도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면박당하고 무시당하고 이런 모습을 기대했던 건 아닙니까?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면 이렇게 순조롭게 원만하게 첫 대면 회담이 끝난 이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평가를 박하게 한다는 것 저는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에서는 120점이라고 평가를 했던데 당보다는 조금 낮은 점수를 주셨어요. 제가 99점을 드린 이유는요. 예. 방금 전에 말씀 주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해서 협의를 이어나가야 될 부분이 남아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 때문에 1점은 뺐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서 북한과의 관계와 관련해서 피스메이커를 해달라, 나는 페이스메이커를 하겠다, 이 발언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야당에서는 굴욕적 아부라고 비판을 했는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명언이다.
라는 말까지 나왔어요. 뭐 조금 아까 화기애애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처음부터 그런 분위기는 아니었던 것이죠. 이재명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들으면 좋아할 만한 이야기들, 예. 피스메이커라든지 그리고 북한의 트럼프 월드를 만들면은 본인도 거기에 가서 골프를 치고 싶다라든지 이러한 단어들을 사용을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으로 하여금 어쨌든 웃음 짓게 한 것은 나름대로 성과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우리가 이번 정상회담에서 명확하게 가져온 것은 가져왔다고 표현하기도 어렵습니다만 1,500억 불 이상을 다시 투자를 하는 것. 이거 이외에 정해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거든요. 우리 국민들께서 궁금해하셨던 뭐 철강, 알루미늄 이런 거에 대한 관세도 없고 그리고 농축산물 관련해서도 이야기가 없었다라고 하는데 향후의 상황은 좀 지켜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뭐 본인이 페이스메이커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예. 북한과 우리의 관계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좀 의문이 있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그동안에 어떻게 보면 실용 외교를 위해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가랑이 밑이라도 기어가겠다라는 이야기들을 국민들 앞에서 했었는데 그것을 언행으로서 보여준 것이 아닌가라고도 생각합니다. 이번에 미국 측의 이 대통령 의전을 놓고도 말들이 많았습니다. 블레어 하우스에서 묵지 못한 점, 또 공항에 의전장이 아니라 부의전장이 나온 점, 또 배웅 현장에 트럼프 대통령이 보이지 않았던 점을 두고 홀대 아니냐 이런 말들이 나왔었는데 좀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이제 더 이상 우리 외교에서 이런 홀대론을 우리 스스로가 얘기하는 것 이런 것은 좀 이제 좀 지양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충분하게 그 해명들이 다 됐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블레어 하우스에서 왜 묵지 못했느냐, 영빈관에서 묵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홀대받은 거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시는데 미국의 국무부에서 밝혔지 않습니까? 지금 블레어 하우스가 8월 달까지 수리 중이다, 내부 수리 중인 상황에서 거기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또 그 지금 의전장이 나왔다고 하는데. 저렇게 의전장이 나오는 경우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은 상황들 속에서 당연히 우리한테 양해도 구했고 우리가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실무적 방문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한다라는 부분들을 얘기한 것이고 이런 상황들 속에서 뭐 자꾸 외교에 홀대를 받았다. 그럼 홀대 받았다 그러면은 그 대통령께서 우리의 국격을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침해하는 발언들을 그렇게 하고 싶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홀대도 아니었을 뿐더러 홀대라는 표현 자체가 맞지 않다. 지금 이번에 1박 2일, 2박 3일의 아주 짧은 실무적 방문을 통해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우호적인 분위기를 만들고 신뢰를 만들었다면 이 부분 인정해야 될 것 같고요. 외신들에서도 호평한 이런 그 정상회담을 우리 스스로가 낮추고 폄훼하는 이런 그 비판들은 좀 자제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 직전 한국의 특검 수사를 거론하면서 긴장감이 감돌기도 했습니다.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 발언과 광원식 비서실장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Very vicious raids on churches by the new government in South Korea. That they even went into our military base and got information. Is his name deranged Jack Smith by any chance? I am sure it's a misunderstanding, but you know there is a rumor going around. 트럼프 대통령의 트루스 소셜 메시지와 관련해서 한국 정치 상황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말씀드렸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 문제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를 다시 보고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자, 지금 들어본 것처럼 상황이 뭐 일단락된 듯 보이긴 합니다만 이런 두 정상 간의 외교 현장에 특검 상황이 언급된 것 자체가 굉장히 이례적이라는 얘기가 들립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례적이고 사실은 이제 그만큼 이제 외국 정상이 언급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라는 취지가 아니고요. 사실 국내에서도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교회를 압수수색해서가 아니고 예. 통화 목록에 있으면 압수수색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수사로 이어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볼 때는 물론 아직까지 뭐 압수물을 분석하고 있다고 특검은 얘기하고 있지만 어쨌든 압수수색할 때는 그만큼 뭔가 설계를 하고 했을 텐데 거기에 걸맞는 뭔가가 나오지 않는 거죠. 그다음에 뭐 미군 부대 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저희가 볼 때는 터무니없는 이런 어떤 설계 갖고 압수수색을 단행한다. 그렇다면 외교적 문제로 비화될 문제 또는 종교의 자유 문제로 비화될 문제와 관련돼서는 좀 더 신중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마구잡이식으로 하고 있다는 이런 하나의 방증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개인적으로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기 때문에 저런 문제 제기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사실 한 번쯤은
누구나 문제 제기를 했을 법한 그런 문제를 트럼프 대통령이 문제 제기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상대국의 저런 정치 상황에 대해서 비난성 입장을 낸 것 자체가 결례라는 지적도 있습니다만 이런 오해 소지를 준 것 자체도 문제라는 지적이에요. 어떻게 들으세요? 저는 뭐 오해의 소지를 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오해를 하셨다고 했고 또 그 오해가 정확하게 풀렸고 오해였을 거라고 강하게 믿고 있다라는 입장을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만큼 이 문제에 대해서는 특히 우리 지금 국내의 현상, 지금 정치적 상황들, 특검이 왜 필요한지, 특검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하게 설명하고 그 부분을 오해라고 한 만큼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을 하는 것은 뭐 무의미하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지금 특검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과도하다, 정치적이다 이런 비판을 지금 하시고 계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특검에서 또 충분히 납득할 만한 수사 결과가 지금 나올 것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수사 진행 중에 있는 상황 속에서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을 더 이상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특히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귀에까지 이 부분이 왜곡 전달된 부분이 있다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점검해야 될 부분은 분명히 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점검하기 위해서 비서실장이 나섰고 그 비서실장에 나선 상황 속에서 이 문제가 아주 원만하게 오해로 정리가 된 만큼 이 부분에 있어서의 대통령실의 대응도 상당히 돋보였다. 저는 그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셨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저런 글을 그러니까 본인의 SNS에 올리게끔 만들어진 그 상황 자체를 우리 정부가 관리하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도 지적이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오산 공군기지에 대한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당시에도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예. 자료를 이미 제출을 받을 수도 있었던 것이고 어쨌든 미군과 함께 쓰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미군에게 어떻게 보면 사전에 양해하는 이야기를 할 수도 있었던 거거든요. 이번 정상회담 과정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 이야기 중에 미군 기지를 지금은 임대 형태로 쓰고 있지만 아예 소유권을 가지고 오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한 배경에도 이번 특검의 압수수색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어쨌든 지금 미국 측에서 여기에 대해서 뭐 오해는 나름대로 풀렸다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의 특검 수사가 너무 강압적이지는 않은지 민주주의 국가의 원칙에 맞은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는 한 번쯤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오늘 설주환 변호사님도 함께해 주십니다. 이 지적들 어떻게 들으십니까? 이 특검에서 수사 압수수색을 할 때 뭐 사전에 뭐 양해를 구하고는 했다고 하지만은 예. 한국군 사령관에 대한 범위에서만 그렇게 얘기를 한 것 같고요. 미군 입장에서는 당연히 미군 기지 내에 있다고는 하지만은 어차피 미군 기지 내로 들어와서 압수수색이 진행된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의아함을 가질 수밖에는 없었을 것이다. 근데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좀 정부 측의 대응이 조금 부족한 부분은 있다. 왜 그러냐면 특히나 예. 교회 압수과 관련해서 이영훈 목사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했었는데 그 전부터 대통령실에서는 이번 한미 어떤 그 정상회담을 앞두고 상당한 어떤 도움을 요청을 한 상태였단 말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교회 압수수색과 관련해 가지고도 이영훈 목사에게 이러한 부분에 대해 충분한 설명이 됐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아마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에게까지 이러한 얘기가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고 한다면 대통령실에서 너무 이러한 특검의 수사 상황에 대해서 너무 안이하게 대처를 한 것은 아닌가라는 좀 비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신임 당대표로 장동혁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장 대표는 일반 여론조사에선 김문수 후보에게 20%포인트 넘게 밀렸지만 당원 투표에서 앞서면서 당권을 잡게 됐습니다. 당심이 장 대표를 선택한 이유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일각에선 이변이다라는 평가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뭐 세대 교체 측면에서 가점을 준 당원들도 있을 거고요. 예. 또 하나는 사실은 이제 당내 혼란을 저희가 2017년도에 겪어왔기 때문에 당내 혼란이 가중되게 되면 분당이 된다는 그 경험을 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내 통합과 혁신 이런 것들이 주는 의미에 대해서 당원들이 이제 이해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당원들을 거기에 대한 평가라고 보고 다만 장동혁 그 대표가 말했던 것처럼 같이 갈 수 없는 사람들의 범위와 관련돼서는 다양한 당원들의 우려도 있다. 예. 그런데 김상욱 의원과 같이 사실 같이 갈 생각도 없고 같이 갈 수 없는 국내 신민의 동지라고 여길 수 없는 이런 분들 경우에는 같이 갈 수 없는 거죠. 거기에 대한 기준 설정이나 이런 것들과 관련돼서 당원들의 조금 의사를 모을 필요가 있다.
이런 것들만 뒷받침된다면 사실은 잠재적인 비전을 제시하고 실행할 측면에서 보면 세대 교체를 선택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평가합니다. 알겠습니다. 반탄파 장동혁 대표가 선출이 되면서 장동혁의 국민의힘과 정청래의 민주당이 앞으로 맞붙게 됐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일단 장동혁 그 대표의 선출에 대해서 국민의힘의 당원들께서 선출하신 거기 때문에 일단 축하는 드립니다. 그러나 상당히 우려가 큰 상황이다 이런 말씀을 좀 덧붙여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장동혁 후보가 이번 그 전당대회 과정에서 주장하셨고 여과 없이 수용하셨던 부분들이 윤어게인이라는 것과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했던 이 극우적 주장들을 본인의 주장으로 여과 없이 수용하고 그것을 통해서 전당대회 캠페인을 했고 또 당대표까지 당선이 됐고 또 당대표 되셔서 하신 첫 일성이 지금 이재명 대표 이 대통령을 이재명 정권을 끌어내리는데 모든 걸 다 바치겠다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이런 것들이 앞으로 민주당과의 대척점을 만들어가는 데에는 유용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실제 국민들께 과연 국민의 힘이 건전한 보수 정당의 가치를 지향하고 있는 정당으로 나아가는 탈바꿈되는 그런 데 도움이 될 것이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첫 번째 의문점을 가지고 그런 의문점을 가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내년 지선과 28년도 총선을 과연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국민의 힘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냐라는 두 번째 의문점을 갖습니다. 특히 장동혁 대표가 취임하면서 바로 내부 총질이라든지 아니면 내부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결단하겠다 이런 말씀을 계속해서 하시는데 그런 것들이 앞으로 국민의힘발 정계 개편으로 이어지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들도 들게 만드는 그런 그 상황 속에서 장동혁 대표가 물론 캠페인 때와 앞으로 이 제1야당의 대표로서의 입장은 좀 다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까지로는 그런 부분들 속에서 상당히 우려스럽다. 특히 전환길 씨에 대해서 앞으로 어떠한 자세를 취할 것인지 만약에 전환길 씨를 지명직 최고위원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당에 완전히 그 흡수하는 방식으로 간다면 아마 그 우려점은 더 커질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을 굉장히 깊이 있게 걱정을 해주셨어요. 장동혁 대표는 이른바 내부 총질에 대한 결단도 예고하고 있습니다. 최고위원에 선출된 찬탄파 양양자 의원 입장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원내에서 계속 당을 위험에 빠뜨리거나 당론을 어기는 분들은 저는 결단을 하고 가는 것이 오히려 밖에 있는 우파 시민을 결집하는 데도 저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선거적 표현일 거다. 107명의 의원 중에 어떤 의원을 축출하고 제명하고 갈 수가 당대표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실제적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나기가 어렵다라고 보는 것이거든요. 장동혁 대표가 그러니까 단일 대우에 합류하지 못하는 분들, 당론 어기는 분들에 대해서 결단하겠다. 결단이란 얘기를 했습니다. 이 표현에 대해서 양향자 최고위원은 이런 일은 일어나기가 어렵다고 본다라고 해석을 했는데 강준하 변호사님께서는 이 결단의 의미를 어떻게 들으세요? 아무래도 친한동훈계 인사들과의 관계 설정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결선 투표에서도 김문수, 장동혁 두 후보의 좀 그 다른 모습들을 보여주는 지점이었었거든요. 실제로 친한계 인사인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윤리위에 회부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방송에서 이번에 당선된 김민수 최고 같은 경우에는 당원 게시판 사건에 대해서 당무 감사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다면은 아마도 첫 번째 최고위원 회의에서 이 윤리위와 당무 감사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결정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최근에 나오고 있는 분당에 대한 이야기는 한동훈계에서 지금 나가기에는 좀 실기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전당대회 과정에서 조경태 의원 그리고 김근식 후보가 보여줬었던 득표율이 좀 파괴적이지 않기 때문에 지금 나간다면 스스로 나가는 것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축출되는 이미지를 줄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시기적으로 좀 요하는 부분들이 있고 일단은 지금 당 지도부에서 김종혁 최고 그리고 당원 게시판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할지 먼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장동혁 대표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접견 의사도 밝혔습니다. 그런데 조경태 의원은 그럴 거면 당대표 그만두고 개인 자격으로 가라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어서
이 당 내용이 쉽게 수습되지 않을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저는 장동혁 대표의 변신은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제일 처음에는 친한, 그다음에 반탄, 뭐 지금 계속 뭐 강한 지금 친윤으로까지 지금 오셨는데요. 이제까지는 어찌 보면 본인의 어떤 스탠스를 잡기 위한 것이라고 저는 보이고, 뭐 전당대회 과정이라든지 당선된 직후에도 뭐 적견을 가겠다라고 얘기를 했지만은 조건은 항상 붙었어요. 그럴 상황이 되면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당 내에서의 어떤 의견들을 충분히 수렴한 뒤에 어떤 가더라도 예. 충분한 상황이 됐을 때 실행을 하지 않을까라는 싶어서 본인이 전당대회 때 했던 어떤 발표와는 조금은 다른 행보를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특검 수사 상황도 짧게 짚어보겠습니다. 김건희 특검이 오늘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합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조사할 예정인데 구체적으로 지금 어떤 내용들을 조사한다는 거예요? 일단 권성동 의원이 불법적인 정치 자금을 수수했다라는 것인데 통일교로부터 받았다라는 겁니다. 통일교 세계본부장 윤 씨가 메모가 있었는데 이 수첩안에 있는 메모에 2022년 1월 5일 권성동 큰 거 한 장 서포트 이렇게 적혀 있었던 부분들이 있고 여기에 대해서 또 특검에서도 진술한 내용이 여의도에 있는 한 식당에서 그 써 있는 날짜 22년 1월 5일에 1억 원 정도의 현금을 건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권성동 의원 측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특검 측에서는 나름대로의 진술과 메모 이런 것들을 확보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증거가 있다라고 보고 일단은 소환 조사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소환 이후에 바로 영장을 청구한다거나 그럴 가능성도 지금으로서는 좀 있어 보이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설주환 변호사님, 네. 권성동 의원의 경우에는 모든 사안에 결백하다, 이재명 정부의 숙청 시도를 반드시 극복해내겠다 이런 입장을 냈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렇지만은 혐의점이 없는 것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예. 이제까지 다른 이들의 어떤 돈을 준 사람들 쪽에서의 어떤 진술을 보면 돈을 줬다라는 부분은 명확하고 본인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부인을 하는 것이지만은 그렇다고 하는 경우에는 보통은 우리가 정치자금법이라든지 뇌물죄에서 증례를 하거나 돈을 준 쪽의 입장이 나온다고 한다면 돈을 받지 않은 쪽에서는 당연히 부인을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제 추가적인 어떤 수사를 통해서 어떤 증거를 수집하고 차후에는 아마 구속영장까지도 청구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와 동시에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도 진행이 됩니다. 어떤 결과 나올지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